소개 말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 한자 한문 공부를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이고 설화 전공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한문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제 한자 한문은 어깨너머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비록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요령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그 교과서를 집필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히 이 자리에 섰으니까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교재를 집필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 옳습니다만은 준비된 교재가 없고 그날 이렇게 프린트물을 일단 나누어서 드리고 이걸 종합해서 이제 책을 엮어보는 방법으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제 우선 제 이름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성배자 그 아래야 한글을 치고 들어가셔서 배자를 검색하면 옷치렁치렁할 배 이렇게 나옵니다. 옷치렁치렁할 배. 그 배자가 저희 가문의 성씨 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근원 원자입니다. 삼수변에 언덕원을 한 글자입니다. 이 삼수변, 그 삼수는 그러니까 물수가 변으로 옮겨가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삼수변이라고 하고 있죠. 자, 물과 언덕원이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언덕원이라는 것은 이마가 툭 붉어진 바위돌 아래 샘천자가 있는 것입니다. 샘천자. 그래서 샘이 솟아서 이렇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 할 때 그 언덕 위에 있는 샘, 근데 그 샘에서는 기름이 솟는 것이 아니라 물이 샘 솟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샘 솟아 흐르는 언덕, 그것이 이제 근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룡자는 용룡자입니다. 용룡자. 제가 임진생이거든요. 임진생 1952년 임진생, 그 진짜가 용진이기 때문에 용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원룡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선 제 이름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이게 한자의 부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부수할 때 이제 이 부수, 여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부수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수. 자, 그러면 한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무슨 부? 거느릴 부. 또 떼부. 예. 또. 자, 이 부자는 이제 때, 뭐 참새 때 무슨 뭐 그런 그 황새 때 뭐 이런 많은 무리를 짓고 있는 거,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숫자는 머리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부수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자는 뭐 5만 자가 넘죠. 그 엄청난 한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슷한 한자끼리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때를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을을 만들었어요. 마을을 비슷한.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런 마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한자들의 성질이 같은 것들, 성격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이루었어요. 마을을. 근데 마을을 이루었는데 아까 우리 반장을 정했듯이 마을에는 뭐가 필요해요? 촌장님이 필요하잖아요. 촌장님이. 자, 근데 이제 이 부수할 때의 머리 숫자는 그 촌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개의 성질이 비슷한 한자가 있다. 이걸 모았다. 모았을 때 촌장은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누구로 정하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한자들이 대표가 되는 한자를 갖다가 촌장을 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나무목이 부수인 한자들 수없이 많잖아요. 나무 종류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나무 송자라든지 잣나무 백자라든지 오동나무 오자라든지 자 이런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 이 한자들을 대표하는 얼굴 마담을 누구를 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시키면 좋겠어요? 소나무 송자를 시킬까요? 아니면 잣나무 백자를 시킬까요? 오동나무 오자를 시킬까요? 누구로 촌장을 삼으면 좋겠어요? 예? 나무목? 그렇죠. 나무목으로 촌장을 삼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목으로 촌장을 삼는다면 그 나무목이 나무목자가 들어간 많은 글자들을 대표해서 그 한자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부수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부수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 있으시잖아요. 왜 부수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 분 누가 손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부수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예. 방금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 부수자는 그 한자의 뜻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수자가 한자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준비한 카드를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만든 카드인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막 빛이 바랬어요. 이 속에 왜 바랬느냐 하면 양면 테이프를 붙였더니 양면 테이프 붙인 자리가 이렇게 막 빛이 바랬습니다. 이게 뭐를 그린 것 같아요? 예, 집 모양이죠. 위에는 이제 지붕이고 밑에는 이제 기둥이고 이랬습니다. 집을 그린 거예요. 원두막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이 집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모양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거 부수 이름이 뭡니까? 간머리. 자, 이 부수 이름이 간머리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부수 이름이 간머리다.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첫 시간인데. 안 그래요? 자, 간머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많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 진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진면이 훨씬 많네요. 자, 내리세요. 둘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둘 다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둘 다 맞는다면 그 둘 다 맞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겠는데 뭘 택할 것인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런 사물의 모양을 번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사물의 모양을 번땄다 상형문자. 예. 이런 모양을 번따서 이렇게 만든 걸 상형문자라 그러고 바로 한자가 대표적인 상형문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형문자의 뜻이 뭐냐? 뜻이 뭘까요? 예, 뜻은 집입니다. 그러면 음은 뭐죠? 음은 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양에서 그 모양을 번따서 상형문자를 만들고 그 상형문자에는 뜻이 들어있고 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한글을 보세요. 우리 한글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집, 여기 면 이렇게만 나왔다고 그럽시다. 집, 면. 만약에 이제 면만 가지고 본다면 이 면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발음부호예요. 발음부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보면은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 있어도 그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제가 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할 놈이 아니라 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 백성을 대단히 사랑해서 이 문자를 만든 것처럼 생각하셨지만 그렇게 거기 서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은 중국어하고 우리나라 중국 한자와 우리나라 한자 사이에 음이 다른 거예요. 음이 달라서 그 막 혼탁해진 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동국정운이란 겁니다. 동국정운. 동국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동국이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정운은 뭐냐 하면 바른 운, 바른 글자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정운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한글은 애석하게도 한자의 발음부호다. 한자의 발음부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자의 발음부호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잖아요. 이 글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여기는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있어요? 가라는 집, 가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자, 가라는 음이 들어있어요. 이 글자 속에는 뜻도 들어있고 음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파악이 되지만 우리는 당장 이런 글자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만 가지고는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제 두 글자가 만나서 단어를 이룬다든지 문장 속에 사용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명확한 뜻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대 삼국시대 때부터 한자를 써와가지고 고려를 거쳐서 이제 조선으로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자꾸 한글학회 쪽 이런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한자는 필요 없고 한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뜻이 소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어사전을 봐보면 70%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자어로. 그런데 그 많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을 정말 한자를 다 배제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이제 어떤 운동을 펴고 있느냐 하면은 한자교육 국민운동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내세우느냐 하면 한글만 우리 국어가 아니라 한자도 우리 국어다. 이 두 개가 양날개라는 거지요. 양날개. 자, 학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한 날개 접고 한쪽 날개 가지고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어가 한글과 한자가 양날개처럼 날개를 쫙 펼치고 창공을 날 때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창공을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둘을 어느 한쪽을 다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온전한 국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자의 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수가 왜 중요하냐?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부수라는 거예요. 물론 100% 그 부수만 가지고 한자의 뜻을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 부수를 보면은 거의 99% 뜻을 짐작해낼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냥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수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 가지 피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간 많은 한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글자, 뭐 이렇게 우선 세 글자만 볼까요? 세 글자만 보면은 여기는 공통적으로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면이 들어가 있어요. 진면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머리라고 배웠다고 칩시다. 간머리. 자, 이쪽은 돼지가 갓을 쓰고 있으니까 돼지가 갓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간머리라는 거 가지고 이 글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여기는 어조사 우자가 갓을 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미암을 유자가 갓을 쓰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간머리라는 그 부수 이름을 가지고는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부수의 이름은 진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면이라는 부수의 이름을 가지고 뜻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돼지가 집면을 이고 있어요. 돼지가 집면을 이고 있으니까 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훈음이 뭐라고요? 집가. 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집면이 어조사 우자 위에 집면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집이 들어있는 글자니까 이것도 무슨 자다? 지부. 뜻을 결정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이건 무슨 자죠? 집주. 뭐가 있으니까? 집면이 있으니까 집주. 이건 무슨 자죠? 집실. 뭐가 있으니까? 집면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자죠? 집궁. 뭐가 있으니까? 집면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한자를 이게 발명을 했다면 왜 똑같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글자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궁금한데 그게 이제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몰라요.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글자는 경상도 아니 이 글자는 서울에서 만들었고 서울에 궁궐이 있으니까 이런 글자는 경상도에서 만들었고 이건 전라도에서 만들고 이거는 충청도에서 만들고 이건 강원도에서 만들고 근데 그 지역에서 쓰는 거 다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여기저기 지역에서 쓰는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만 집이라는 뜻으로 쓰게 된 거예요. 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예.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저는 뭐 정확한 거는 모르고 다만 짐작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간무리가 들어갔는데도 집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몇 글자를 봤는데 이게 집면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런 글자는 다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면이 들어갔는데 글쎄 집이 아닌 글자가 있지 뭡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표현은 집이 들어갔으면 이것도 집안이 돼야 되잖아요. 왜 집안이 아니에요? 왜 집안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책을 받았으니까 책값을 하셔야죠. 이거 왜 집안이 아니에요? 이거 왜? 여자가 더 상징으로 집안의 여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여자를 대표로 더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있어서 편하면.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가 뜻을 결정하지만 뜻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뜻과 관련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어떻다? 편안하다. 그래요.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 근데 뜻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집안에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은 여기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했는데 어때요? 돌아와가지고 또 막 밥 지어야죠. 무슨 뭐 빨래 해야죠. 청소해야죠. 남편은 뭐 해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막 뭐 2% 저 프로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집안에 계시면 여유가 있잖아요. 응? 돈 벌어다 준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도미를 불러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여하튼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자, 이건 무슨 자인가요? 지킬 수. 뭘 지켜요? 그래요. 집을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니까 이게 집면이 들어가 있는 게 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수라는 게 바로 그 글자의 뜻과 관계가 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건 무슨 자예요? 잘수. 어디서 자요? 집에서 자요. 집에서 자니까 이것도 집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을 잃고 집안에서 체면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갔어요. 밖에서 잔대요. 밖에서. 길가에서 잔다. 노상에서 잔다. 그러면 노숙이라고 하는데 노자는 무슨 노자를 쓸까요? 아시는 분요? 예, 그 옆에 분. 길노자. 예, 그렇죠. 노상에 길가에서 자니까는 길노자를 써야지 당연히 맞죠. 길가에서 자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길가에서 자다가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연현상이 생겨요. 막 이슬도 내리고 서리도 오고 눈도 오고 막 비바람도 불고 그래요. 자다가 보니까 덮고 자는 이불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뭐 때문에 젖었을까요? 이슬 때문에 젖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숙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슬노자를 써가지고 노숙해야지만 이슬을 맞고 잠잔다. 그게 노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길가에 막 술 마시고 길가에 쓰러져 자는 건 이건 길노자 노숙이에요. 길노자 노숙이고 자다가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거는 이슬노자 노숙이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이거 뚜껑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제목만 가지고 시간이 한참 갔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진면자가 부수로 사용되는 진면자 마을에 왔는데, 진면자 마을에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이 마을의 촌장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진면. 왜 이걸로 촌장을 삼았을까요? 이것이 이 모든 글자들의 무슨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의 공통 부분을 가지고 그 마을의 무엇을 삼는다? 촌장을 삼는다. 그것이 바로 부수자입니다. 부수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그 목차를 이제 소개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부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제1강 제목입니다. 제2강은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제3강은 부수의 훈음과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와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부수 이름을 불러온 것, 그것이 바로 부수의 위치와 관련된 명칭이에요. 부수의 위치와 관련된 명칭.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간머리라고 불렀어요. 간머리.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이게 진면이라는 뜻과 음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왜 이걸 하필이면 간머리라고 그렇게 불러왔느냐?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옛날 서당에 칠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칠판이 없었어요. 칠판이 없으니까 훈장님은 어떻게 하고 앉아 계세요? 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석을 깔고. 여기 이제 생도들은 막 잔뜩 와서 있어요. 잔뜩 와서 있는데,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그거 어디 갔어요? 이런 글자를 생도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진면 밑에 이를지, 이게 아니고,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머리에 쓰는 갓처럼 생겼어요. 갓처럼 생겼는데, 글자의 부위는 머리 쪽에 있어요? 발 쪽에 있어요? 머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간, 머리 밑에 무슨 자를 바치라고요? 이를지 자를 바쳐라. 얘들아, 간머리 밑에 이를지 하면 무슨 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 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님이 칠판이 없다가 보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 조상님들이 터득하신 거예요. 터득하셔가지고 머리에 놓이는 거는 머리라 하고, 왼쪽에 놓이는 건 변이라 하고, 오른쪽에 놓이는 건 방이라 하고, 밑에 놓이는 건 발이라 하고, 이렇게 된 건 책받침이라고, 이렇게 된 거는 무슨 뭐 음호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개발을 하신 거야. 개발을 하셔가지고 뭐 밑에 뭐 위에 뭐 옆에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척척척척 받아 적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적게 하려면은 무슨 복잡한 글자를 먼저 가르쳤을까요? 간단한 글자를 먼저 가르쳤을까요? 간단한 글자를 먼저 가르쳤을 겁니다. 이것도 정설이 없어요. 뭐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2강 부수의 위치와 명칭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한 그러한 부수의 명칭, 위치와 관련된 명칭을 한번 이제 쭉 공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또 그게 뜻과 관련된 명칭을 이제 훈음과 관련된 명칭을 비교해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수란 무엇인가? 1번 보겠습니다. 1번. 한자의 부수는 글자의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부분을 가진 그런 한자를 모아서 부를 정한다는 겁니다. 부라는 것은 때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인적자원부, 또 무슨 부가 있어요. 여러분 뭐 교통부, 건설부 이렇게 막 부로 나누었잖아요. 부로 나누은 거는 갖다가 이렇게 때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다 마을을 정한 거예요. 마을을 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총리인데 그분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마을촌장입니다. 마을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의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부분을 가진 한자를 모아서 부를 정하는데, 이 부라는 것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마을입니다. 마을을 정하는 거예요. 마을. 2번으로 갑니다. 공통 부분의 한자를 가지고 그 부의 머리로 삼는다. 부의 머리로 삼기 때문에 부자하고 머리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수, 부수. 부의 머리, 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의 머리를 삼은 한자를 부수라고 한다. 이 뭐 간단하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그죠? 부수란 그 부에 속한 한자들의 머리 글자. 대표되는 글자를 맨 앞에 내놓았잖아요. 내놓았기 때문에 그 머리 글자를 부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부수를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5번으로 갑니다. 우리 한글도 기역과 아를 합쳐야 뭐가 돼요? 가가 돼요. 또 니은과 야를 합치면 냐가 되고, 뭐 이렇게 자음하고 모음을 합해가지고 이제 한 글자를 이루고, 어떤 경우에는 막 종성 받침까지 받쳐서 그렇게 글자를 이루기도 하는데, 한자도 이렇게 낱글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물론 낱글자 그것이 그대로 글자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 낱글자들이 모여가지고 한자를 이루는 것이니까 결국 이 부수자는 한글의 자모와 같은 그런 구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이런 것들도 이것들이 단어를 이루려면 여러 개가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 개 모여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한자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자전이나 옥편. 자전의 맨 앞에 보면은 그 표지를 넘기면 그 안쪽에 부수색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부수색인. 그렇잖아요. 부수색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수색인 옆에 적혀 있는 페이지를 찾아가서 한자를 찾는 거죠. 자, 그 한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풀이해 놓은 책을 갖다가 자전, 글자를 모아놓은 책이라 하기도 하고, 옥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명나라 때인가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 책에 붙여진 이름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그럽니다. 부수는 한자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 글자로 그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물론 개 중에는 뜻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음을 나타내는 한자도 있어요.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한자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부수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부수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부수를 이해하는 것은 그 한자의 뜻을 파악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수를 너무 소홀히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부수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수가 한자의 뜻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얼음빙자, 점 2개짜리 있죠. 얼음빙. 자, 이 2점짜리를 우리 조상님들은 이수변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수변. 이수변 할 때, 변은 그럼 위치가 어떻게 돼요? 왼쪽에 놓이는 게 이수변인데,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꼭 왼쪽에만 놓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놈을 이수변이라고 불러봤어요. 그러면 저 사촌점 되는 게 있어요. 점 3개짜리. 그건 뭐라고 불렀어요? 삼수변 이렇게 불렀어요. 삼수변. 자, 그러면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얼음빙자가 부수로 쓰인 한자들을 보면은 이때 이 한자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얼음빙자. 우리 조상님들은 이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수변. 이런 것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빙이 들어갔으니까 그 글자의 뜻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얼음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 자, 물수는 3점이 있는데 물방울 3개가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 2조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물방울 3개가 얼어서 얼음덩어리 2조각으로 변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뭐 설문해자에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하여튼 물방울 3개가 얼었더니 수가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2개의 얼음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얼음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얼음빙 속엔 얼음은 우리가 만지면 어떻죠? 차가워요. 그러면 차갑다는 뜻과
얼음이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겨울동. 겨울동자는 이게 얼음빙이 변의 위치에 있어요? 발의 위치에 있어요? 발의 위치에 가 있어요. 이렇게 꼭 그 부수가 그 위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글자 위에 있는 글자를 보세요. 위에 있는 글자를 보니까 이놈을 왼쪽에다 찍어 놓으면 가로로 막 길다랗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글자와 잘 조합이 되는 위치에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글자의 짜임새와 균형 이런 게 잘 맞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놓은 겁니다. 자, 얼음빙자가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얼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있는 계절이니까 뭐가 돼요? 겨울동이 되는 겁니다. 얼음이 있는 계절하니까 겨울동. 결국은 그 글자의 뜻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한자로 내려갑니다. 자, 무슨 자입니까? 찰랭자입니다. 찰랭자인데 여기에 뭐가 부수예요? 뭐가 부수예요? 얼음빙. 이게 얼음빙 속에는 얼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 얼음이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차다. 그래서 찰랭. 자, 이제 다음 글자를 봅니다. 이 글자가 하필이면 동쪽에 가서 붙었네요. 동쪽에. 얼음이 동쪽에 가서 붙었어요. 자, 이건 무슨 자입니까? 얼동자입니다. 얼동인데 흔히 우리 동상 걸렸다 그러죠. 동상 걸렸다는 건데 상자는 다칠 상인데 어떻게 다쳤느냐? 얼음이 얼어서 발가락에 얼음이 얼어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우리는 동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다라는 뜻이 거기 들어가서 얼동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주의하세요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네요. 막 주의하라고요. 자, 이 찰한자에도 얼음빙이 들어가 있어요. 찰한자에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찰한자도 부수가 얼음빙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부수예요? 진면자가 부수예요. 자, 잘 보면 자, 얼음빙자가 들어가 있고 훈음이 찰한, 차다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수는 그 얼음빙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진면. 그런데 주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찰한자의 부수는 왜 진면인가? 왜 진면인가? 이거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 어디냐? 집이에요. 집이 추운 거예요. 집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이불을 뒤집어서도 추워요. 자, 겨울철에 이제 난방기가 고장이 나요. 보일러나 뭐 아파트 같은데 이제 중앙 공급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렇게 열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차단되면은 그날 밤에 무엇을 구워요? 소금을 굽는다고 그러죠. 소금을. 자, 그렇게 막 추워서 집안이 가난해서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장작불을 못 피워가지고 집이 추운 거예요. 집이 춥다. 집을 강조했어요. 집이 춥다. 어디가 춥다고요? 집이 춥다. 그래서 진면이 부수인데 이렇게 보면은 또 진면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왜 이게 말이야, 이게 얼음빙이 들어가 있고 뜻도 차다는 뜻이 있는데 왜 이게 진면이 부수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부수, 그게 그렇게 이미 옛날 사람들이 소속을 그렇게 다 시켜버린 걸요. 그래서 이 찰한자하고 잘 어울리는 글자가 있어요. 가난할 빈자가 앞에 놓여가지고 자, 뭐라고 읽어요? 빈한. 가난할 빈 찰한해서 집안이 가난해서 춥다. 아주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빈한하다 그래. 빈한. 근데 빈한과 연결시켜 보면 아, 집안이 가난해서 이게 찰한자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면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면자는 집 또는 집과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자, 진면을 간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치와 관련된 명칭이지 뜻과 관련된 명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면 진면이라고 할 때 이거는 훈음 명칭이지. 훈과 관련된 명칭이니까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머리라고 부르거나 진면이라고 부르거나 이 두 종류의 부수 이름 가운데 뒤에 것이 훨씬 더 무엇에 가깝다고요? 뜻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 쉽게 부수를 익히려면은 위치 명칭을 익히는 게 좋겠어요? 후는 명칭을 익히는 게 좋겠어요? 예, 후는 명칭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6개의 글자의 공통 부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통 부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집. 그래서 이 6개의 글자들의 전부 뜻이 뭐라고요? 집. 와. 그렇다면 우리가 이 6개의 글자들에서는 부수만 알면 뜻이 어떻게? 저절로 뜻이 읽히는 거예요. 부수만 알면 이 글자들은 뜻이 저절로 들어온다. 이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굉장하죠? 예. 자, 이제 부수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부수란, 그 밑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수란, 시작. 사실은 5만 자가 넘는 거를 만약에 부수가 없이 무질서하게 배열해 놓는다면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찾고 정리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그 부수라는 게 있어서 마을을 정하고 촌장을 정하고 막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기가 훨씬 편해졌잖아요. 뜻을 파악하기도 편해지고. 그래서 부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글자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부분의 한자를 한 곳에 모아서 뭘 만들어요? 마을을 만들어요. 그 마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교육부, 교통부, 건설부 할 때 부라고 마을 이름을 정했어요. 그 부의 촌장 우두머리 수 그래가지고 부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질서 있게 배열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 바로 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수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를 자전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국어를 풀이해 놓은 책을 자전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 사전이라고 해요. 국어 사전. 말을 풀이해 놓은 것이 사전이고 글자를 풀이해 놓은 책이 자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 2번으로 가겠습니다. 부수는 한자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수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정리하는 것, 되풀이해서 정리하는 것을 반복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은 한 번 보고 이렇게 다 아는 사람 드물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해야지만 이제 그것이 잘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가족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은 자주 만나니까 그게 남들하고 구별이 돼서 금방 알잖아요. 여기서 부를 뭐라고 이해하면 좋다고요? 마을. 214개의 마을로 나누었어요. 214개의 마을. 각 부의 머리에 놓이는 글자를 가리켜 부수라고 한다. 각 부할 때 부자하고 머리를 한자로 했을 때 숫자하고 그래서 부수라고 한다. 자, 부수자의 수를 보겠습니다. 일획의 그 선은 한일자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설문해자에는 부수가 216자 내에 훨씬 더 많았어요. 500자 봐도 더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부수를 정해놨는데 이게 너무 많아도 또 이렇게 막 정리하기 헷갈리잖아요. 216자만 해도 많은데 우리 한글 보세요. 한글 자모 다 해봐야 26자잖아요. 26자. 26자 가지고 우리는 나타내지 못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한자는 214개의 부수가 있으면서 이 부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내는 한자는 5만 자가 넘잖아요. 자, 이제 부수의 기능으로 가겠어요. 부수의 기능. 그럼 부수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가? 가번으로 갑니다. 시작. 나번. 답은? 네, 필순의 기본이 된다. 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필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순에 대해서. 자, 한번 제가 불러보는 대로 써보세요. 그 종이 여백에다 써보세요. 설립자를 먼저 쓰세요. 설립자. 써졌으면 그 밑에다가 달월자를 씁니다. 달월자. 그러면 설립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전복자를 쓰세요. 전복자.
설립자 오른쪽에다가 전복. 그 다음에 몸기자를 쓰세요. 그 밑에. 전복자 밑에다 몸기. 몸기자를 씁니다. 몸기.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기자 그 벌어진 오른쪽 칸에다가 석삼자를 올려놓으세요. 석삼. 그렇게 했더니 무슨 글자가 됐어요? 용룡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 더 써보세요. 제가 불러드립니다. 자, 귀자를 쓰세요. 귀자를 쓰시고 귀자 밑에다가 임금왕자를 쓰세요. 임금왕. 됐습니까? 그 귀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바로 위에다가 자, 열십자를 쓰세요. 열십. 그 밑에다가 그물망, 넉사자 비슷한 그물망을 그리세요. 그물망. 그 다음에 한일자를 쓰세요. 그 밑에 한일. 그리고 마음심자를 쓰세요. 마음심. 그러면 무슨 자가 돼요? 들을청.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진 결론은 뭐냐 하면 필순을 있잖아요. 용용자 같은 건 16획의 글자예요. 16획의 한자. 16획을 쓰는데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방금 한 대로 설립자 밑에 달월자, 설립자 오른쪽에 전복자, 그 밑에 몸기자 그 밑에 발 위에다가 석삼자를 올려놓는다. 이러면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부분 글자가 확 파악되면서 이거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글자 안 잊어버리게 돼요. 자, 이왕신망일심. 이왕신망일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야 돼요.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백성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10개의 그물에다가 백성의 소리를 가득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필 때 어떤 마음으로 살피느냐? 한 마음으로 살펴야 돼요.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라. 그런 임금님이 있었어요. 신라 때 무슨 임금님? 경문왕의 귀가 막 이따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창피하잖아요. 당나귀 귀처럼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두건을 쓰고 있었어요. 두건을 쓰고 있어가지고 누구밖에 그 경문왕 귀가 크다는 걸 몰랐느냐면 요즘 같으면 이발사. 임금님 머리를 손질해 주는 사람만 그 귀를 알고 있었어요. 귀가 크다는 걸. 임금님이 협박을 했어요. 너 이놈, 내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 너는 제삿날이다. 죽는 날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얘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나중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혼자 비밀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으니까 막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라 그 뒤에 가면 월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에 대나무 밭이 있었답니다. 한날 저녁에 대나무 밭에 몰래 들어갔어요. 거기서 작은 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천년 묵은 채증이 막 다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만 그날로 죽었어요. 그날로 죽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얘기가 끝났으면은 이제 이건 영원히 비밀로 묻히는 건데 이제 겨울에 막 북서풍이 몰려와가지고 대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대나무끼리 막 비비대거리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데 이놈들이 대나무 가지가 말이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라 전체 그 신라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선생님들 대개 사모님한테 비밀 만약에 간직한 거 있으면 오늘 가서 다 이실 짓고 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또 반대로 여기 어머님들께서도 그 낭군님한테 무슨 비밀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편하게 사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탈로 나면 그냥 그때는 파탄이에요. 거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울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는 날? 자수하는 날입니다. 집에 가서 자수하는 날.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순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모든 글자의 획수를 세면서 필순을 했는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짓. 그렇게 막 숫자를 1획부터 16획까지 숫자를 세워가면서 용용자를 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 한자를 외우는데도 그 익히는데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용용자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입, 월, 복, 기, 삼. 입을, 복, 기, 삼용까지 하세요. 자, 시작. 입, 월, 복, 기, 삼용. 입을, 복, 기, 삼까지 5글자를 합치면 뭐가 된다? 용용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한 글자를 익히는데 한꺼번에 6글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6글. 자, 들을 청자. 자, 시작. 이왕, 심망, 일심, 청. 청까지 해야죠. 다시. 이왕, 심망, 일심, 청. 이왕, 심망, 일심, 청 하면은 이제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그걸 다 연결해버리면 들을 청자가 되고 이 한자에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철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임금이 돼가지고 말이죠.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임금은 임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서 말이죠. 정말로 백성의 소리를 갖다가 백성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합당한 정치를 하는 이러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야말로 그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고 인기도가 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필수운을 반드시 그 한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익혀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부수 이름, 부수명, 가번 시작. 반드시 뜻과 관련지어 기억해야 한자의 뜻을 파악하기 쉽다. 나번 위치에 따른 부수 명칭은 뜻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번 위치에 따른 부수 명칭은 한자 쓰기에는 도움이 된다. 라번 과거에는 서양식 한자 교육으로 문장에 불러주고 쓰는 식에서 비롯되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걸 의도적 오류라 그래요. 잘못된 글자 있죠? 순이 아니라 손수, 순자를 손으로 고쳐주세요. 손수변에 고물의 정을 하면은 무슨 자가 돼요? 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장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얘들아, 손수변에 고물의 정자를 해라. 그러면 그게 칠타자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간머리 밑에 아들자 하면 무슨 자가 돼요? 글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훈장님이 자, 간머리 밑에 아들자를 해라. 그것이 한자 할 때의 글자자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도끼근 밑에 책받침을 해라. 그러면 뭐가 돼요? 가까울 근. 자, 이렇게 지도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제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한자에서 같거나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 마을이 몇 개라고요? 212개. 그 212개 마을마다 촌장이 있는데 214개. 214개의 촌장이 있는데 그 촌장은 뭘로 삼는다고요? 가장 공통적인 부분 글자를 가지고 촌장을 삼았다. 근데 이 촌장들은 독특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뜻이 다른 그 마을에 있는 한자들의 뜻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자, 그 필수는 이렇게 부수를 이루는 글자들,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위아래로 짜맞춰 나가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하나 둘 세우면서 쓰는 것은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2강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